자, 페이지 150페이지. 이제 뭐예요?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이네. 지질시대의 환경과 살았던 생물에 대한 내용. 자, 요즘 그냥 여러분들한테 암기에 그거 넘어가야 잘 그럴 부분일 것 같은데. 처음 배우는 부분인가?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나? 통합과 고1 때 배웠나? 아니 그거 성칸발이야 고생대 정상대 신성대 이거 알았어. 고1 때 배웠지? 통합과학 때. 크게가 어? 무대가 처음 몰라도 돼. 자, 지질시대 일단은 정리해야 되는 거 뭐니?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크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물계의 대변화. 생물계의 대변화로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또는 생물계의 대변화는 뭐와 또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뿐이 없냐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지구상에 살던 생물들도 변화가 일어날 수뿐이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생물계의 대변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는데 생물계의 대변화가 왜 일어났겠는지를 생각을 해봐. 지구 환경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지구의 환경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야. 의미가 그래서 얘나 의미가 어때요? 같단 말이지. 근데 대규모 지각 변동, 그러니까 생물계의 대변화는 우리가 뭘 조사함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어? 화석이지, 그치? 화석을 조사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뭘 조사하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부정합 면이 있느냐 없느냐.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에 얘기했잖아. 부정합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굉장한 변동이 일어나야 돼. 뭐가 일어나야 돼? 융기가 있어야 돼. 침식이 있어야 되고 침강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부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이 변화가 넓은 규모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부정합이기 때문에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 지질시대를 구분을 할 때 일단은 지질시대 자체는 크게 구분 규모는 누대. 그래서 지질시대를 크게는 무슨 누대와 무슨 누대로 나눠? 제일 먼저 뭐 명왕 누대가 있고요. 그 다음이 시생 누대가 있고요. 그 다음이 뭐 원생 누대가 있고요. 그 다음이 뭐야? 현생 누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대라고 하는 큰 규모가 있고요. 누대 내에서 다시 뭘로 나눠? 대로 나눕니다. 규모 자체가. 예를 들자면 현생 누대에 대표적으로 어떤 대가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대가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그 대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또 뭘로 나눠? 기로 나눈다. 무슨 기? 그러니까 고생대 내에서도 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외우세요. 석탄기, 페름기 막 이런 게 있어요. 시간 되면 외우세요. 나중에. 지금 외운다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 일단 크게 요거는 암기해 두세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규모로서 누대, 대, 기 이렇게 점점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누대에는 무슨 누대가 있다고? 제일 먼저 명왕 누대가 있고요. 알겠지?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뭐? 시생 누대. 그 다음에 뭐? 원생 누대. 그 다음에 현생 누대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배운 거 있잖아.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현생누대에 포함되는 거야. 현생누대 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게 누대 대 기. 이게 구분 규모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나? 그러면 지구의 지질 시대는 전체 시간이 언제부터야? 지구가 언제 탄생했니?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여기가 현재라고 했을 때. 알겠죠? 그리고 시생누대, 현생누대, 뭐 명왕누대 다 합쳐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얘네들 합쳐서 선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선캄브리아기,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다 합쳐서 선캄브리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이 명칭의 이름은 뭐 때문이냐면 현생누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현생누대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고 그랬지? 그지? 네, 근데 기가 작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는 이 전체를 합쳐서 그냥 선캄브리아 대라고 할게. 선캄브리아 대라고 할게. 그래, 그런 문제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합쳐서 선캄브리아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선캄브리아라는 이름이 붙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고생대 내를 다시 기로 나눈다 그랬잖아. 고생대 가장 처음 기가 무슨 기냐면 캄브리아기야. 고생대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캄브리아기의 앞에 앞선자예요. 캄브리아기의 앞이다 그래서 선캄브리아기 또는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셨죠? 자, 46억 년 전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면 선캄브리아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선캄브리아대라고 하냐면 언제까지야? 여기 이만큼 잘라야 돼? 대략 5억 4천만 년. 이 기간이 선캄브리아대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현재까지가 바로 뭐예요? 현생누대예요. 얘가 현생누대인데 현생누대를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고생대가 될 거고요. 요 정도까지가 뭐 중생대가 될 거고요. 가장 짧은 기간이 신생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시간은 체크해둬서 암기를 하세요. 선캄브리아대는 5억 4천까지를 선캄브리아대.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생대 시작인데 고생대는 5억 4천서부터 언제까지가 고생대야? 대략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다시 해서 중생대 시작. 알겠지? 그 다음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서부터 언제까지가 중생대다라고 얘기를 해? 0.65. 그러니까 6,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 까지가 중생대.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서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가. 대략적인 각 자체는 이 숫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전체 지질시대가 46억 년 동안의 지질시대 중에서 88% 이상이 다 무슨 시기야? 선캄브리아대가 88% 이상. 점차 간격은 뭐 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좁아지게 된다. 자, 이런 지질시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건 뭐니? 이 지질시대에 기본적으로 지구의 환경, 기온변화 이런 거 체크. 두 번째, 각 지질시대를 대표했던 생물들. 물론 그 생물들은 뭘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화석 조사를 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네. 화석에서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으로 이제 나누게 돼. 화석 조사를 하게 되면 화석의 종류에는 그치 시상 화석이 있고 표준 화석으로 나누게 된다. 시상 화석은 어떤 정보를 흘려주는 게 시상 화석이야? 환경에 대한 정보. 그 화석이 있다? 그러면 그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주변 환경이 뭐였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시상 화석이야. 표준 화석은 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그 생물이 살았던 지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시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이야.
다시 얘기해서 시상화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게 시상화석이니? 생존 기간은 뭐 해야 되고, 생물의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뭐 해야 돼? 좁은 지역에서 살았던 생물들이야.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애들이 시상화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상화석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지금 볼 수 있는 생물이냐? 근데 화석으로도 나타나느냐? 지금 살아있는 걸 볼 수도 있지만 화석으로도 존재한다? 그게 시상화석이지. 왜냐면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시상화석 뭐가 있어? 산호, 조개, 고사리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시상화석의 얘가 산호라든가 고사리 이런 애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산호 지금 봐 못 봐? 볼 수 있죠. 화석으로도 출토가 됩니다. 그러면 산호라고 하는 놈은 생존기간이 길다는 얘기지. 그리고 산호가 발견된다는 얘기는 얘는 모든 면적에 다 분포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특히 어디서 살아? 얕고 따뜻한 바다 환경에서 산단 말이야. 얕고 따뜻한 바다 환경. 바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고사리 바다에서 사는 놈 아니잖아. 육지에서 살지. 그런데 고사리가 사는 환경은 습해야 돼. 그리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덥고 습한 육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시상화석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표준화석은 특정 지질 시대를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지질 시대만 살다가 뭐 했다는 얘기야? 멸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표준화석은 지금 볼 수 있는 화석이야? 지금 볼 수 없는 생물이야? 지금 볼 수 없는 생물이 표준화석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놈은 그러니까 생존기간은 뭐 해야 되고 짧고 분포 면적은 대신 그 시기에 번성했던 놈들이에요. 분포 면적은 뭐였다? 넓은 지역이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경 조건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표준화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석이 누가 있어? 고생대 때는 대표적으로 삼엽충이 있을 거고 그지? 외웠던 거 있잖아. 고생대 때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암모나이트 또는 공룡 그지? 암모나이트나 공룡 신생대 때는 화폐석이나 매머드 그지? 요런 애들이 얘네들이 표준화석에 해당된다. 이런 걸 조사함으로써 지질 시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 지층은 어느 시기에 퇴적돼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야 그런데 말이야.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무슨 시대 때 탄생했어? 현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때 탄생한 건 아니지? 언제 탄생했니? 성캄브리아 대 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네, 그거 언제 화이트 플랑크톤 아니에요? 응? 화이트 플랑크톤. 모르겠어. 뭐지? 그건데 광합성 못하는. 보면 광합성 못하는 애. 처음으로 탄생한 생명체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기물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던 애였어. 어쨌든 이름 이상한.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지구상에 탄생한 생명체가 처음에 만들어진 애가 광합성하는 생물이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물론 단세포가 탄생을 했겠지.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탄생하게 돼요. 우리가 광합성하는 생물, 광합성하지 못하는 생물을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속 영양생물,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명명을 해요. 독립 영양생물은 뭐란 뜻이에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영양물질을 만들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을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독립 영양생물은 먼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종속 영양생물은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양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주변에서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종속이야, 독립영양생물이야? 지금 얘기를 한 게 종속이에요.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종속영양생물이 탄생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독립영양생물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종속영양생물은 더 번성을 하게 되고 독립영양생물로 번성을 하게 되겠지. 아시겠죠? 그런데 언제 탄생을 했냐?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값은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한 40억 년 전, 대략 40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조사가 됩니다. 꽤 오래전에 탄생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독립영양생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애가 있어요.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놈이 있지. 그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놈이 광합성하는 생물이고 그 사이아노박테리아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름이 이거예요. 화석 이름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외워야 돼. 쟤는 많이 언급되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 알겠어요? 쟤는 사이아노박테리아 주 생물이 사이아노박테리아의 유기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대표적인 선캄브리아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제 쭉 언급이 되는데 일단 환경, 각 지질 시대의 환경. 우리가 지질 시대의 이 부분을 그냥 뭉뚱그려 해서 성캄브리아대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성캄브리아대의 환경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석캄브리아 다음에 이제 현생두대로 넘어온다 그랬지? 현생두대 그냥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그냥 구분을 할게요. 석캄브리아 때는 대체로 온난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 유무만 정확하게 정리하자. 성캄브리아 때 빙하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시겠죠? 고생대 대체로 온난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고생대 말에 빙하기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생대 대체로 온난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중생대 때가 특징이 그거야. 빙하기가 없었다. 중생대의 환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빙하기가 없었다. 신생대 얘는 대체로 온난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고 여러 차례 뭐가 존재한다. 차례의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살짝 따뜻해지는 시기를 뭐라 그래?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이 간자를 쓰고요. 빙하기의 사이다 그래서 간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의 빙하기 and 여러 차례의 간빙기가 반복된다. 이게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대체적인 환경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환경들 성캄브리아 고생대 대체로 온난했는지 아니면 빙하기가 도래했는지 이 기온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어요? 기온 변화의 추론 방법. 책에 어디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나? 설마. 페이지 150페이지에 나와 152페이지에 고기후 연구 방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뭐뭐 있어요? 시상 화석을 조사한다. 화석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산호 화석이 발견돼서 대체로 온난한 바다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고사리 화석이 번성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지역은 대체로
덥고 습한 지역에서 들 것이다. 기후를 알 수가 있죠. 또는 나무 나이테. 지금 나무 나이테가 아니라 화석에 저장되어 있는 나무 나이테를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나무 나이테는 나이테의 간격이 넓을수록 뭐 했단 얘기야? 간격이 넓었어. 따뜻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나이테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식물이 그 시기에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식물이 언제? 나이테가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져요? 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뭔 말이야? 걔가 막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나이테 자체가 세포들의 조직이잖아. 그지?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나무가 1년 동안 살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세포 분열이 다 왕성해서 일정하게 다 잘 자라? 예, 우리나라를 비유를 해보자. 우리나라에 사는 나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왕성하게 세포 분열을 해서 성장을 하게 돼? 봄이나 여름이겠지.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뭐 해야 돼?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웅추려들다가. 그 다음에 봄, 여름에는 또 확장을 하고, 가을, 겨울에는 웅추려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1년 전체 사이클 중에서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가 있고 세포 분열이 잘 안 되고 견뎌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잖아. 세포 분열이 왕성한 시기는 확장돼서 조직이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질 거고 견디는 시기는 치밀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 또한 계절 변화가 확실한 지역에서 나이테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나이테의 간격이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식물이 자라기에 적정한 환경이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나이테 연구를 한다. 그 다음에 꽃가루 화석. 꽃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꽃가루가 모두 화석은 생물의 그 자체도 화석이 되지만 생물이 살았던 흔적조차도 화석이야. 우리가 공룡 발자국 화석이야 화석 아니야? 화석이잖아. 공룡 발자국이 공룡 그 자체는 아니잖아. 근데 공룡 발자국을 봄으로써 우리는 공룡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가루네. 꼭 가루잖아요. 꽃가루. 현미경으로 봐야 돼. 현미경으로 봤을 때 꽃가루가 보인단 말이야. 이 퇴적층에 단면을 해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꽃가루가 이제 발견됐어. 근데 이 꽃가루가 예를 들어서 소나무 꽃가루인지 아니면 뭐 전나무 꽃가루인지 아니면 어느 나무의 꽃의 꽃가루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꽃가루가 있다. 그 꽃가루의 종류가 어느 나무, 어떤 식물의 꽃가루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 식물이 번성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식물이 번성할 정도의 환경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게 꽃가루 분석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종류석과 석순, 산호골격, 빙하코어 중에서 내가 언급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예요. 추론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나이테 화석, 꽃가루 화석 등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언급될 수 있는 건 뭐냐? 산소 동위 원소의 비. 이거의 문제에 언급될 수 있어요. 이거 문제에 언급될 수 있습니다. 산소 동위 원소의 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산소 원자의 원소 번호가 몇 번이니? 8번. 8번이지. 원자량이 얼마야? 산소 일반적으로 16이 원자량. 그지? 질량수가 16인데 산소에는 이런 산소도 있지만 원자량이 18인 산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물론 18산소는 원자량 18산소는 흔해 희박하란 말이야. 어쨌든 이 비율 16산소분의 18산소의 이 비율을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비율 값이 이렇게 계산되는 이 값이 특정한 값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뭘 추론할 수가 있냐면 기온이 높았다, 기온이 낮았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자, 개념은 이런 거예요.
16산소가 무거워, 18산소가 무거워. 18산소가 무겁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바닷속에 물, H2O라고 하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바다에 이제 이 O가, 산소라고 하는 이 O가 16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 분자가 있고 18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얘가 굉장히 희박해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 지질시대가 따뜻한 상태였다고 치자. 따뜻했다고 설정을 할 거예요. 기온이 높은 상태였다고 쳐봐. 그러면 기온이 낮았을 때보다는 따뜻할 때는 물의 증발이 어때요?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잘 증발하지 못했던 무거웠던 극단적으로 볼 거예요. 얘는 18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 분자는 무거워서 잘 증발이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따뜻한 환경이었어. 그러면 평상시에 비해서 얘가 증발이 어떻게 돼? 평상시에 비해서는 잘 증발이 되겠지. 따뜻하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비해서 물속에 존재하는 18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볼 거예요. 18산소가 증발해서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쳐요. 그러면 바닷물 속에 이 비율 값은 따뜻했을 때, 기온이 따뜻했을 때 바닷속에서의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게 된다. 왜? 18산소가 물에 있지 않고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갔을 테니까. 이해되셨어요? 16산소가 좀 활발하게 증발. 얘는 평상시에도 잘 증발하고 따뜻해도 잘 증발하고. 중요한 건 얘 자체가 희박한 놈이라고 그랬잖아. 많지 않은 놈인데 그 많지 않은 놈이 평상시에 비해서 잘 증발해서 날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율은 바닷속에서 이 비율은 뭐 된다? 감소하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 따뜻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증발된 이 18산소의 물 분자는 구름 속에 이제 형성이 되겠지. 그러다가 고위도 지역 같은 시기인데 북극이나 남극 같은 고위도 지역 또는 아니면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구름 속에 있던 얘가 눈이 돼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뭘 형성하게 돼? 빙하를 형성하게 돼. 빙하. 얘가 이제 빙하에 누적이 되겠지. 그러면 그 시기에 따뜻한 시기에 빙하 속에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기후일 때 바닷속 환경이냐 빙하 속 환경이냐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커진다 작아진다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빙하 코어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갔을 때 드릴 같은 걸로 뚫어 얼음층을 수백 미터짜리 코어를 빙하 이 얼음층을 뚫어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 빙하는 과거서부터 누적되어서 쌓여진 빙하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 층에서 빙하의 얼음을 얻어가지고 쟤를 분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쟤를 분석했더니만 그 밑에 있던 빙하층에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발견된 측정된 이 비율보다 특정 층에서 이 값이 큰 값으로 측정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빙하가 쌓일 때쯤 지구 환경은 뭐 했다는 얘기야. 이 값이 크게 측정이 되면 지구는 따뜻했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니? 결론은 이거야. 따뜻했다면 18산소는 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공기에 있고 공기에 있다는 얘기는 빙하에 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합니다. 빙하로 쌓일 테니까. 그러면 따뜻하면 물속에서의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 값은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18산소가 줄어들 테니까. 빙하 속에서의 18산소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게 지구 기온이 그 시기에는 따뜻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찰 때는 반대가 안 되죠. 추울 때? 추울 때. 반대 되지 왜 안 돼? 반대. 추울 때는 이 18산소가 평상시에 비해서는 이 기후 자체가 춥다면 증발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8산소의 비율이 바닷물 속에서는 크게 측정돼야 될 거고 그 당시에 바닷물에 있는
측정은, 그러니까 바닷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바닷물이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뭘 조사를 하냐면 그 당시에 바닷속에 살던 산호체, 생물체의 몸속의 18산소의 비율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닷속 환경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 당시에 산호의 화석 속에서 이 비율을 조사했다라는 얘기는 산호를 조사했다라기보다는 바닷물 속의 환경을 조사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추웠다면 바닷물 속의 18산소의 비율은 크게 측정되고 빙하 속의 18산소의 비율은 적게 측정이 될 겁니다. 증발이 잘 안 됐을 테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환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시간상 오늘은 선캄브리아를 대표하는 생명체 화석 대표 화석들 요거까지 정리하자. 선캄브리아를 대표하는 화석이 뭐라고? 아까 사이노박테리아의 유기물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화석이 뭐라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앤드 에디아카라는 얘가 어이 얘는 단세포고요. 단세포 광합성 확물이에요. 광합성 생물이고요. 얘는 다세포예요. 다세포 생물이죠. 시기상으로 당연히 누가 먼저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에디아카라야. 스트로마톨이 시기상으로 먼저예요. 그리고 선캄브리아 대 때는 발견되는 화석이 많아 적어? 당연히 적어요. 왜? 오래됐으니까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서지고 없어지고 유실되고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발견되는 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의 쪽수가 어때야 돼? 많아야 되고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 생물의 쪽수가 많을수록 내가 쪽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개체수라고 해야 되겠지. 생물의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의 겉표면이 단단할수록이야 무를수록이야. 단단한 껍질이 있을수록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선캄브리아 대 때는 살아가던 생물의 종류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물의 겉껍데기에 단단한 구조물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시기가 오래전 시기야. 화석이 있던 시기도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다 유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뭐야?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화석의 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면 고생대예요, 중생대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압도적으로 신생대의 화석이 가장 많습니다. 왜? 가장 최근의 시기이기 때문에 유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상에 생물의 종과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물의 종, 생물의 개체수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대멸종 시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뭐가 있다고? 삼엽충. 순서대로 외우세요. 삼필어방. 삼엽충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필석이라는 화석이, 그러니까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류, 갑주어 같은 어류. 그 다음에 방은 뭐예요? 방추충. 또는 이름이 비슷한 유공충. 그래서 앞글자 삼필어방이라고 일단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고생대 때 가끔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고생대 때 먼저 살았던 생물은 뭐 필석 이전에 방추충이 먼저다. 아니에요. 필석이 먼저고 방추충이 나중이에요. 삼필어방으로 꼭 암기를 해두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얘네들은 지금 써놓긴 했지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어디 생물이야?
육상생물이야? 해상생물이야? 해상. 해상생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생대 때는 싹 다 해상생물만 존재하던 게 아니지. 고생대 때 비로소 뭐가 출현을 하게 돼?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육상생물의 화석이 누구야? 고사리가 되겠지. 고사리. 육상생물 출현. 자,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지. 아, 고생대 시기에 대기 중에 무슨 층이 만들어졌다? 뭐냐. 알겠죠? 그러니까 오존층이 뭘 흡수하게 되니? 적외선 이러면 안 돼. 오존층이 흡수하는 빛이 뭐예요? 자외선 흡수야. 그 자외선이 생명체한테는 치명적인 빛이란 말이지. 그래서 자외선이 그냥 들어왔을 때는 육상 지역은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야. 그게 차단이 되어야지만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가 그 육상 생물로 출현했다 이런 뜻은요. 이 시기에는 고사리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이미 대기 중에 자외선을 흡수하는 무슨 층이 만들어졌다. 오존층이 생성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된다. 이해됐나? 그 다음에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뭐야? 암모나이트, 공룡이지. 공룡의 번성치대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뭐라고요? 네모드, 그리고 파페석.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됐지? 이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거니까 꼭 암기.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니?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어? 여러 차례 대멸종이 있어요. 가장 큰 대멸종이 언제야? 고생대 말기예요.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초대륙, 그러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고 지구의 기온이 바뀌고, 물론 판게아뿐만 아니라 고생대 말기에 모두 일어나 운석 충돌, 아시겠죠? 그리고 대규모 화산 활동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규모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고, 중생대 때도 대멸종, 신생대 때도 대멸종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지질시대와 화석은 이 정도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시간 한 1분 안에 저것도 정리할까? 지질시대가 진행해 오는 동안에 생물계의 변화가 쭉 진행되어 오는데 점차 진화된 생물을 변화해요? 아니면 진화의 역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 진화가 되는 방향으로 일어나죠. 점점 복잡한 생물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식물계의 변화, 전체 지질시대 중에서 식물계와 동물계를 구분했을 때, 물론 둘 다 시발은 단세포에서 시발하겠죠. 시작을 하겠죠. 둘 다 단세포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고, 그러다가 식물계에서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로 진화해 오게 됩니다. 양치식물은 물론 지금도 양치식물이 살고 있는데, 양치식물의 출현은 시기상 언제 출현이야? 고생대예요. 여기서 고사리 있지? 얘가 양치식물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은 언제? 시기상 언제예요? 중생대 대표야. 중생대 번성했다는 뜻이야. 물론 거시식물의 출현을 물어보잖아? 고생대 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속시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신생대 때 번성하고 있는 게 속시식물인데 속시식물의 출현은 언제라고 얘기를 해? 중생대 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쨌든 양치식물 고생대를 번성했고 거시식물은 중생대 번성했고 속시식물은 신생대 때 번성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동물계는 단세포에서 이제 뭐야? 그리고 파충류, 조류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어류양서도 당연히 얘도 번성한 시기는 언제다? 고생대 때. 물론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고기 당연히 지금도 있죠. 파충류 번성 언제예요? 공룡이 파충류잖아. 그래서 중생대 때 번성을 했다. 그리고 파충류뿐만 아니라 뭐 시조새와 같은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신생대 때 번성을 했다. 출현을 물어보면 그 앞전 시기의 말기에 출현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